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에 가면 돈을 번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버는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그러는데 저는 돈 버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문에는 빛을 주는 학문이 있고 밥을 주는 학문이 있습니다. 빛을 주는 학문은 철학이라든가 종교, 역사, 문학 등이 우리 인간에게 빛을 줍니다. 밥을 주는 학문은 실용학문입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 또는 공학, 의학, 법학 등이 이제 밥을 주는 학문인데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주는 교육이 있고 밥을 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항상 교육은 두 개가 밸런스가 유지돼야 됩니다. 밥을 주는 교육만 하게 되면 그럼 배부른 돼지가 되거든요. 빛을 주는 교육만 하게 되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요. 그럼 기왕이면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는 빛을 주는 교육과 밥을 주는 교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많은 교수들이 있지만은 매우 정확한 얘기를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정확합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디쯤 오는지 몰라서 어떤 도시에 열기구를 내렸습니다. 마침 거기가 학생들이 있는 걸로 봐서 대학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주 근엄한 노신사가 걸어오는 것이 보여서 한 젊은이가 선생님, 저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가 노신사가 이상하던 듯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지금 기구 안에 있지 않는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젊은이가 저분은 교수임에 틀림없네. 매우 정확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몸무게가 한 80kg 되는 아가씨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묻는 말이 지금 몇 킬로그램이십니까? 80kg인데요. 그럼 몸무게가 적게 나갈 때는 몇 킬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3kg 나갔다는데요. 그 매우 정확하지만 의사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나 우리 애터미는 항상 빛과 빵을 동시에 주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이 근 위축증, 루르게릭병인가 걸린 그 꼬마 아가씨 있죠? 꼬마 아가씨가 우리 K-팝 스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는 뉴스를 받고 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샤이니를 만나는 사진인데 휠체어를 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요. 캐나다의 재벌, 캐나다 세 번째 부자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일 거예요. 그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 간호사가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어요. 여러분들 간호사 그건 아가씨 생각하는데 할머니입니다. 66세 할머니. 미국은 그렇죠. 미국이나 캐나다 다 그래요. 스튜어디스 그러면 아가씨 생각하는데 스튜어디스가 백발이 허연 할머니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할머니 간호사가 그 재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줬어요. 그 재벌이 혹시 소원이 없느냐?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의외의 소원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꼬마딸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꼬마딸이 지금 의사들이 말하기는 많이 살아야 5년. 지금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있는데 이 소원을 들어주라는 거야.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한국에 뭐하러? 샤이니를 만나보러. 그래서 이 재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주마 해서 어제 왔습니다. 어제. 그만큼 현재 우리 K-팝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뿐만 아니고 저쪽 중동에까지, 남미, 미국에까지 요 꼬마애도 지금 걷지도 못하고 하는데 K-팝 스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꼬마인데 그 정도 유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터미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지금 뭐 갑자기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동남아시아나 중국하고는 지금 FTA를 하고 있죠. 그게 FTA가 타결이 되고 해서 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문화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K-팝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기업. 뚫지 못하는 시장이 계속 뚫리는 거예요. 뚫리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문화의 유력은 셉니다. 그냥 상품 잘 만들어서 팔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칼처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해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는 시간 낭비죄입니다. 네, 시간 낭비죄. 시간 낭비죄. 그러니까 요 강의는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은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논문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까지 유럽이 지금 비실되고 있지만은 근세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럽입니다. 지금도 유럽이에요. 미국은 유럽에 포함되니까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종교, 문학, 하여간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유럽이 우위에 서 있어요. 그 원동력이 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조그마한 책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본주의 정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청교도, 이건 청교도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윤리입니다. 청교도 윤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과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책에 아주 중대한 말이 나와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에서 가장 중죄가 무엇이냐? 시간 낭비죄. 이렇게 딱 나와요. 시간 낭비, 시간을 낭비한 죄. 그 시간을 낭비한 죄는요, 그 죄값은 누가 치러요? 본인이 치러요. 본인이. 그게 뭡니까? 빈곤, 좌절, 무직, 그다음에 불건강. 시간을 낭비한 죄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오라는 데가 없어. 대학에서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 죄값은 아무도 치르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치러요. 그런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인데, 막스 베버라는 인물인데 왜 시간을 낭비한 죄가 중죄 중에 중죄냐? 그것은 바로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신을 보내신 신에 대한 의무인데 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을 죄를 징가하더라고.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그것은 죄 중에 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시간을 낭비한 죄. 이건 죄 중에 죄인데, 이걸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은 영화 빠삐용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빠삐용 보셨죠?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의 가슴에 나비 문신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빠삐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빠삐용은 실제로 앙리 샬리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이에요. 실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969년에 프랑스에서 자기 자서전을 펴냈는데 그것이 1973년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스티브 맥킨이라는 아주 근사한 배우입니다. 스티브 맥킨이 빠삐용 역을 맡았는데 젊어서 건달로 지내다가 살인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식민지가 많죠. 남미 기아나라고 하는 섬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 건달로 지내다가 포주를 죽였다는 혐의로 갇혔는데 자기는 사람을 안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탈옥을 해. 탈옥을 하면 할수록 죄는 더 무거워지죠. 탈옥을 10번을 하다가 감옥에 또 갇혔어. 그래 독방 2년, 독방 5년 그런 식으로. 그래 자기는 억울한 거야. 이게 사람 안 죽였거든. 자기는 안 죽였어요.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젊은 날 그 건달로 지냈기 때문에 네가 포주를 죽인 혐의를 받게 되고 지금 감옥살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인생을 낭비한 죄라고 그랬어요. 인생을 낭비한 죄. 근데 인생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80을 사신다고 하면은 몇 시간입니까? 약 70만 시간 돼요. 70만 시간. 그러면 이 70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70만 시간 저축한 생명 중에서 한 시간 생명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도 여기서 인생을 낭비한 죄라 그랬어요. The crime of wasted life 그랬단 말이에요. 인생을 낭비한 죄. 그게 시간을 낭비한 죄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 대가로 여기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했다. 따라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공 여부, 한 국가, 한 개인, 한 가정, 한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화하고 관련돼요. 바로 이게 이제 청교도 문화인데 청교도 윤리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놀지 말고 일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 그거예요. 따라서 이 막스 베버의 책에 또 그 앞에 여러 이 청교도 윤리학자들의 책에 부자라고 해서 놀고 먹는 건 죄악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자지만은 네가 먹을 건 네가 일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면할 수밖에 없고 그 문화가 정착이 되니까 청교도 문화가. 그래서 유럽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삶 또는 그 국가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면은 과거의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낭비한 겁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지식인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뭐가 경제 발전을 결정하느냐? 경제 발전이라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데 어째서 부자 나라는 계속 더 성장하고 가난뱅이들은 계속 가난하고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이 뭐냐? 경제 성장의 원인이 뭐냐 하는 세미나를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2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나온 게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경제 발전은 문화가 좌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부지런하고 창의적이고 토의하고 공부하고 그 가정은 잘 살게 돼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 책에 그 하버드 대학 그 세미나에 우리나라 한국 학자들은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초청해서 세계적인 학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인 학자가 없는가 봐. 그래서 저도 초청을 못 받았어요. 뭐 저는 세계적인 학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책에 헌팅턴이 서문을 썼는데 서문에가 딱 한국이 첫 글자로 나와요. 한국과 가나를 나는 1960년대 비교해 보고 어쩌면 두 나라가 이렇게 똑같은가? 산업구조, 생산력, GDP, 소득 다 똑같은데 20년이 지나고 난 1990년대, 30년이 지나고 난 90년대 초에 봤더니 한국은 세계 14대 경제대국이 되어 있는데 가나는 지금도 그 모양 긋고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화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 게 서문이 쭉 나와요. 근데 헌팅턴은 그 얘기를 그 책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글 쓴 데마다 그걸 써놨어요. 한국과 가나는. 가나 사람들은 기분 무지무지 나빴을 거예요. 맨날 이 양반이 한 군데만 쓰면 되지 말이지.
내가 여러 군데서 봤어요. 그냥만 그 글 써놓은 걸. 근데 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자기 아버지 고향이 저 나라가 케냐잖아요. 이 양반은 연설만 하면 한국은 그렇게 했는데 케냐는 왜 그러냐 또 그래요 또. 왜냐면 가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국하고 케냐를 계속 비교해가지고 한국을 보라 이거야. 그런데 왜 케냐는 지금도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세계은행과 IMF에서 발표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과 가나, 케냐가 어떻게 되는가. 1965년에 우리 국민소득이 106달러였어요. 어르신 무지무지 가난했죠. 이때 1960년대 전부 다 농사꾼이고 그냥 금년처럼 비가 안 오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돼. 옛날 같으면요 전 국민이 동원돼가지고 사고로 쉔판이라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국민소득이 106, 가나는 무슨 260, 우리보다 2.5배예요. 케냐는 우리하고 정확히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해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자, 작년에 우리가 22,778불로 IMF 통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 1,529, 케냐 851.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너희는 뭐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자,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가 제일 나빠요. 인구는 4,858만으로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99,828. 인구 밀도가 487이니까 세계 세 번째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방글라데시, 두 번째가 타이완, 그리고 우리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땅에서만 나는 식량으로는 30%밖에 못 먹어요. 나머지 70%를 외국에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흉년 들어도 옛날 같으면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사람보다 지금 다이어트하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워낙 많이 사오니까. 워낙 많이 사. 공산품을 팔아서 서비스를 팔아서 그렇게 사와요. 자, 그런데 가나 우리 절반이죠 인구가. 땅덩어리는 이거 봐요. 우리의 2.3배예요. 케냐는 땅덩어리가 우리의 6배예요. 거기다가 이 나라는요 자원이 무지무지 많아요. 석유도 나고 뭐 다이아몬드 나고 무지무지 나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환경적 요건은요 우리가 제일 불리한데 우리가 46년 동안에 우리 소득이 215배가 증가했더라고. 근데 두 나라는 5.8배, 8.1배 그런 것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헌팅턴은 이 차이를 뭘로 설명해야 되느냐. 자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런 건 설명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야 지금. 설명이 돼. 그럼 원조를 덜 해줬느냐.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원조 무지무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되냐. 헌팅턴 결론은 이것은 문화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가나가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봐 한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가나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동안에 시간을 선용했고 두 나라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 시간을 낭비한 죄가 지금 빈곤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나라 또는 어떤 개인은 기적을 이뤄내고 어떤 나라나 어떤 가정 어떤 개인은 절망에 빠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시간은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주는데 똑같이 주는 시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더 발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문화인데 요 문화가 뭐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전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필리핀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도대체 젊은 애들이 학교에 가는 놈이 없어. 맨날 자빠져 놀아. 게을러 터져가지고. 와, 그놈들 무슨 부록구 싸는데 보니까 이건 거북이 계열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신경질나서 그런가 한나절에 뚝딱 해치우는 것을 그러고 앉아 있어요. 뭐예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뭘 배우고 그럴 나이에 전부 놀고 있어. 전부 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적. 그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 낭비죄를 스스로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각 나라가 환경이 또 다 다르니까 뭐 환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미국 등 세계 각국에 이민한 한국인들을 치고요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세계 각지의 중국인들 가는 곳마다 차이나타운 만들어 놓고 다 잘 살아요. 유대인들은 더 잘 살아요. 세계 가는 곳마다 더 잘 살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본토민보다 더 잘 살아,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죠? 그럼 환경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보다 더 잘 살아.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그 토착 문화보다 바로 성장에 더 유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멕시칸, 스페니시 아프리카인들 굉장히 가난해요. 자, 그 다음에 북미, 즉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중남미 국가를 비교해 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소득이 제일 많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북미나 중남미나 전부 다 이민 국가들입니다. 본토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 유럽에서 건너왔어요. 저쪽에 남미는 주로 이제 스페인 계통 그쪽으로 많이, 포르투갈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인디오들, 흑인들 잡아다가 뭐 노예로 했으니까 똑같아요. 인구 구성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요 이민국가, 똑같은 이민국가인데 북미는 잘 살고 중남미는 지금도 헤매고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자원 양쪽 다 많아요. 오히려 밑에 중남미가 자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못 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결론도 남미의 경제적 정체는 문화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미 학자들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다 인정해요. 맞다. 그래, 맞다. 우리 문화는 경제 성장과 잘 맞지 않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본과 독일 2차 대전 때 제일 많이 부서진 데가 두 나라예요. 그렇죠? 독일은 거의 완전히 황폐화됐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전후에 2등, 3등의 경제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들입니다. 근면, 준법정신, 장인정신, 기업가정신, 정직과 신용, 시장윤리와 신용, 이런 것들, 이런 문화가 그 동일한 시간을 생산성이 높게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른 이 두 나라가 자원이 많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원 없어요. 전부 수입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체제도 하나의 문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우리하고 북한이에요. 민족 같지요, 역사 같지요, 마을 같지요. 오히려 자원은 저쪽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제가 물러가면서 북한은 중공업지대, 중화학공업, 남쪽은 농업지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방 후에 전기를 어디서 갖다 썼어요? 북한에서 갖다 썼어요. 압록강 수풍발전선 있죠? 부정강 수력발전소 등등. 흥남해가 흥남 비료공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남쪽에는 비료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북쪽에가 발전소와 중화공업이 다 있었어. 46년에 분당이 되면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송전하는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의 92%를 상실합니다. 전기가 없어, 전기가. 그렇게 저쪽이 유리했어요. 유리했는데 지금 어때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거죠. 그게 체제의 잘못이, 체제의 잘못이. 집단지성이 아니라 개별지성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이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요. 그 막스 베베 조그마한 책이, 마르크스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이론.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이라 안 그러고 자본주의 분석이에요. 자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분석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사회주의 경제학자 마르크스예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하부구조, 다시 말하면 물질, 생산 양식이란가 생산 질서,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구조를 결정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 질서가 생기면서 자본주의적 생각이 나타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요, 당시 이 16세기에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해 신교도, 청교도가 생겼죠. 그런데 청교도가 사는 도시와, 청교도들이 많은 사는 도시와 마을, 그리고 구교도들이 많이 사는 도시와 마을을 조사해 봤는데 어느 하나의 예도 없이 청교도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훨씬 잘 살아요. 훨씬 잘 살아.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나온 책이 그 논문인데, 그것은 막스 베버가 발견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생기기 전에 자본주의 정신이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정신에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처럼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 그걸 실증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공산주의는 망했죠. 그게 아주 공산주의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 이론적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정신이 뭐냐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 바로 청교도 윤리예요. 부자가 되고 잘 살려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제활동 밑바닥에 어떤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윤리 도덕이 깔리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근데 서구가 이렇게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자본주의 정신이 뭐냐 하면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자, 이제 먼저 아담 스미스부터. 아담 스미스는 잘 아실 겁니다. 국부론,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바로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론적 그리고 사상적 배경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을 경제학의 아버지 또는 경제학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양반 이전에는요 중상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상주의는 상업을 통해서 부를 획득해야 되는데 부는 무엇이냐? 국가의 부는 국부는 금은보석이다. 요걸 많이 가진 나라가 부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금은보석. 그리고 국가가 잘 사는 것과 국민이 잘 사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국민을 사정없이 수탈해가지고 국민을 못 살게 만들어야 국가가 부강해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경제적 복지와 국가의 부강은 서로 길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백성을 착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역이라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은 없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게 무역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정없이 금은 보석을 끌고 왔어요. 아담 스미스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도덕철학자예요. 그 당시 경제학이라는 게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옳고 경제적 자유를 주면 정부가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부는 금은 보석이 아니고 노동 생산물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GDP 국민소득 개념입니다. 국민이 일해서 생산한 것이 국가의 부지 어떻게 금은 보석이 국가의 부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무역도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이 가능하다. 이게 자유무역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가장 유명하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면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는 가능하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개입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국부론 초판 1776년에 묘하게도 이 책이 나오면서 미국이 독립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자본주의 대국이 됩니다. 다음 존 바르트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경제체제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국가 전체의 어떤 경제를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경제체제의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자본주의다, 내는 사회주의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가 뭔가 하는 것을 규정한 사람이 존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특징이 뒤에 이제 막스 베버가 나오지만은 막스 베버는 청교도 정신, 근면하고 낭비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저축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요 막스하고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지금 같이 논문도 쓰고 같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은 제목이 뭐예요? 사랑과 사치와 자본주의. 천만의 말씀. 그렇게 전략해가지고는 자본주의가 망한다. 사정없이 사치하고 소비해야 자본주의가 살아남는다. 탁월한 생각이죠. 앞에 사랑이 왜 들어갔냐면요, 자기 마누라 말고 자유스럽게 연애를 해야 그 여자한테 잘 보이게 해서 사정없이 사치품을 사주니까, 그러면 사치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장인들이 먹고 살고 거기에 원료 된 놈들이 또 먹고 살고, 그래서 죄다 먹고 산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능하면 사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야.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요, 막스 베버처럼 우리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산품 해용, 저축, 그래도 매년 상주지요. 저축, 모범 누구 그래가지고, 어디 일하면서 하루에 된장국 밥 먹고 어쩌고 하면서, 몇 천만 원 저축했다. 그런데요, 국민 전체가 된장국 먹고 고무신 입고 그렇게 저축해봐요. 기업이 다 망해버려. 그렇죠? 다 망해요.
그것이 공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황 또는 공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략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전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 전체가 전략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존 바르트가 한 거예요. 두 사람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하면은 반드시 소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요 말을 이 사람들만 한 거 아니고 우리 박재가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학자 있죠? 정조시대. 경제는 우물과 같다. 퍼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너무 전략하면 국민이 가난하게 된다. 왕은 비단 옷을 입고 금밥그릇에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만드는 놈이 먹고 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학자 박재가 선생이 그 얘기를 해놨어요. 벌써. 아담 스미스하고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1700년대 인물들이 똑같은 소리를 해놨어요. 우리 실학자들은 전부 그런 경제 현상을 분석해놨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도 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없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에서는 동전을 계속 찍어내는데 부자들이 동전이 생기면 전부 항아리에다 집어넣어. 쓰지를 않아. 않으니까 시장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잘 안 돼. 그럼 뭐가 생깁니까? 물물교환이 생겨요. 물물교환이 생기면 생산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 그게 기록에가 있어요. 돈이 없다. 돈이 지금 국가에서는 계속 찍어내는데 돈이 없다. 돈이 어디 갔냐 이게 지금. 왜? 지금 항아리 속에 다 들어있어. 항아리 속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돼지정통에 돈 넣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왜 그걸 돼지통에 넣었냐 이거야. 한국은행에 갖다 놓지.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야 돌잖아요. 근데 거기 놔두면 돈이 사장돼 버려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창고 속에 쌓아놓는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에 그걸 보니까 TV 토론을 보니까 우리나라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누가 부패인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주장하는 게 5만 원권을 그렇게 찍어내는데 5만 원권이 없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거기다 꼽을 해놓고 있는 거야. 탈세하느라고. 그렇잖아요. 5만 원권이 거의 없어요. 무지하게 찍어냈는데 그거예요. 어딘가 들어가 버려. 여기다 꼽을 해놔버려. 자,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론 이 양반이 쓴 책이 이겁니다. 이게 아주 학자들이 평가하기는 20세기 정신과학 중에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물질보다 앞서는가를 실증적으로 논증을 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 책에 바로 시간 낭비죄는 죄 중에 가장 중죄이다 이렇게 나와요. 가장 중죄.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게 하라. 부자라도 일해서 먹게 하라. 그 청교도 윤리가 유럽의 경제를 쫙 성장시켜버린 거예요. 게으른 죄가 제일 중죄라 얘기야. 게으른 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요것은요 청교도 정신의 요체인데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건 인류 보편적 가치예요. 이건 청교도들만 가지고 있는 정신이 아니고 이것은 어느 문화권에 얘기해도 저것이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정직. 경제가 성장하려면 서로 상거래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게 네가 하는 짓을 너를 보내신 네가 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죄의 문화라고 합니다. 죄의 문화. 서구의 문화를 죄의 문화라고 그래. 죄의 문화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금욕주의. 이것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돈을 버는 것은 신이 너에게 축복을 해준 건데 신의 축복인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축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지죠. 자본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천직식. 영어로 직업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콜링 또는 보케이션. 보케이션. 이 콜링 이걸 직업이라고 그러는데 직업. 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르심이야 부르심. 부르심. 보케이션도 보이스에서 왔으니까 저것도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네 직업은 이거라고 지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에 왜 시간 낭비죄가 가장 중죄가 되냐 하면 너는 이 일을 하라고 신이 나에게 그 직업을 주었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뭐예요? 신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일한다.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선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부자라도
네 먹을 건 네가 일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근면 여기 나오죠. 신뢰.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실, 구제. 이게 아무리 돈 있다고 너 혼자 허랑방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구제하고.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관용정신, 관용이라는 거죠. 토러런스, 관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 겸손하라는 말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청교도 정신은 종교윤리입니다. 그렇죠? 이건 교회나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윤리예요. 그런데 이 청교도 윤리가 시장으로 나왔다는 게 아주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청교도 정신이, 청교도 윤리가 시장 윤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그냥 만들어낸 윤리 가지고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도 효도라고 하는 굉장히 형이상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정 내의 윤리로 끝나버렸어요.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헤맸던 겁니다. 만약에 효도라고 하는 윤리가 시장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자기 부모들이 자실 물건에다가 이상한 걸 넣을 수가 없죠. 그건 불효가 되거든. 그렇죠? 남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효도라는 윤리가 시장 윤리로 나왔더라면은 지금처럼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을 속입니까? 안 속이는 거. 속이면 그건 아주 이상한 놈이죠. 죽을 죄를 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차츰차츰 우리가 선진국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21세기에 현재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이에요. 두 가지예요. 선진화와 통일. 근데 두 개 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어려워. 어떻게 선진화할 것이냐? 선진화해야 되거든요. 어떤 고차원의 윤리가 시장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도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외에 또 뭐 더 큰 게 있어요? 선진화와 통일.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마 강성한 국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생명이고 인생이다. 80년을 산다고 하면 70만 시간인데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 일한다고 합시다. 그럼 35만 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12시간 일하면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시간은 생명이니까 1시간 잘못 쓰면 1시간 생명을 그냥 낭비해버린 것이 된다. 그리고 시간은 만인평등입니다. 누가 똑같이 주어져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분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시간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내 마음의 결의야, 결심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요게 두 가지가 합해지면서 시간의 생산성이 나오는 거죠. 자, 시간 낭비죄가 여기 나옵니다. 이 양반이 처음에 얘기했어요. 리처드 벅스터라는 양반이, 이 양반이 청교도 윤리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중죄다 하는 이것을 막스 베버가 인용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파피용에서 이걸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앙리 살리에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책이 1969년에 나왔는데 이걸 73년에 스티브 맥킨이 주인공이 되면서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집니다. 자, 이게 포스터입니다. 이건 지금 파피용이 맨 마지막 악마의 섬에서 탈출하는 광경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탈출합니다. 자, 이게 감옥이고 여기서 이렇게 잠자다가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어요. 탈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 체력이 딸려, 체력. 그래서 이 장면은요, 기어다니는 바퀴와 지네를 잡아먹는 광경입니다. 그 다음에 독방에 갇혀 있으니 체력이 딸리죠. 예, 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 정도 의지는 있어야 돼요. 이 정도. 결국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쓴 겁니다. 나비처럼 탈출을 했어요. 거의 70대가 다 돼 탈출했어요. 스티브 맥킨이 파피용 역으로 나온 아주 멋있는 신사죠. 여기에서 인생을 낭비한 죄, 너는 그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하죠. 나는 인생을 낭비했다. guilty, 유죄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아이젠하워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은 하도 복잡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걸 자기가 생각을 했고, 이것이 아이젠하워 법칙이 됐고, 지금은 거의 모든 시간관리 책에서 이걸 소개합니다. 이렇게 알아. 간단합니다. 왜 일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느냐? 그야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금까지 게으르게 살아오신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정말 밤부터 저녁까지 그냥 무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사는 게 이 모양 이 꼴이다. 그건 뭐예요? 시간 낭비. 열심히 일한다고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하느냐?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면 체력만 딸리지 소득이 오르질 않아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이 양반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긴급하고도 중요한 거,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얼핏 생각하면 나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만 해.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간을 어디다 쓰냐 하면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다는 여기에 다 써요. 여기다. 나는 안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뭐가 있을까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텔레비전 보는 거라니까. 연속극 봐야 돼. 연속극. 길에서 속도 위반하는 놈 보면 연속극 보러 가려고 그렇게 빨리 가. 뭐 중요한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많이 허비하는 시간 요거.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요즘 스팸 메일 무지무지하게 들어오고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누가 와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계속 쓸 때면 차 한잔 놔두고 몇 시간 이야기하고 요게 시간이 무지무지 들어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뭘 권하냐 하면은 요것에 시간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내 건강관리를 하는 거. 지금 오늘 내가 병원에 안 가도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건강 체크를 하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뭐 하는 거.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부모 자식 간이 끊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자기 파트너라든가 이런 사람과 교류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오늘 당장 안 된다고 사단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네트워크가 이상하게 돼요.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된다고. 자, 공부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오늘 무슨 책을 읽는다? 급하지 않아요. 내일 읽어도 돼. 그러나 계속 미루다 보면 자기 잠재력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건 긴급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파트너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건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그럼 빨리빨리 처리해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5시까지 결제일이 마감이다. 이거 해야 되죠. 상사가 오늘 5시까지 뭐 기한을 해서 올리라고 한다. 그거 해내야 되죠.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인사고과가 형편없이 될 거예요. 이건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은요, 금방 알아. 금방 알죠. 이거 해내야 되겠구나.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은 잘 몰라. 안 해. 이거 다음에 하지 뭐. 그런 식으로. 아이젠하워는 책상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도 서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이건 지금 해야 할 일. 여기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고 결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버려야 할 것들.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이렇게 책상 정리를 해봤더니 집안 정리를 해봤더니 버려야 할 것이 제일 많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 정리 정돈을 통해 처리할 수, 예를 들면 내가 파일에다 처리해놔야 되겠는데 이것도 즉각하라는 거예요. 놔두면 요거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즉각. 이런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 두면 된다. 교육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책상 정돈이 잘 된 어린이가 성적이 좋더랍니다. 뭐냐면 요게 머리가 정돈이 잘 돼 있어. 책상이 어지러 있는 어린이는 머리가 시끌시끌하더래요. 정돈이 안 돼, 정돈이. 그래서 요것은 우리 사업자들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책상 정돈, 이건 평소에 하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쌓아두니까 밀어두니까 에이구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다가 저는 이 군대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군대에서의 정리정돈이 가장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렇게 합니까? 군대는 만약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요 불을 켜지 않습니다. 비상사태 벌어졌는데 불 켜면 어떻게 돼요? 그 타겟이 되죠. 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껌껌한 데서도 내 총이 어디 있고 철모가 어디 있고 수통이 어디 있고 내 칼이 대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그 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눈 떠서 잡으면 내 총이 딱 잡히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쓰면 철모, 탄띠, 칼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배낭.
그러니까 뭡니까? 시간 낭비가 없어요. 만약에 군대에서 내 총 어딨냐 이거 이따구로 해가지고 이게 전쟁이 되겠어 이게? 야 이거 내 대검 어딨어 이놈들아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 말이야. 이건 장교고 병사고 부사관까지 다 이렇게 해요. 제자리에 반드시 있어. 총은 어디, 철문은 어디, 수통은 어디, 칼은 어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톰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것만 낭비를 해도요 기업 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원들 일명이 25분, 30분만 낭비를 해도 10,000명의 사원을 거느리고 있는 그 양반은 하루에 5,000시간 쏘려보는 거예요. 30분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 지금 요건 자이베르트는 세계적인 독일 사람인데 세계적인 시간관리 학자입니다. 물건을 꺼냈으면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는다. 이거 못하는, 이거 어려워서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기 싫어 못해. 아이고 다음에 갖다 주지.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고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어. 그것을 열었으면 닫아둔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근데 이게 시간을 절약해 준다. 시간 낭비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떨어뜨렸으면 다시 줍는다. 밑으로 내려놨으면 다시 걸어둔다. 살 것이 있으면 즉시 써놓는다. 그 다음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일주일 안에 해놓는다.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줍니다. 엄청나게 절약해 줘요. 자, 이제 고난 임파워먼트인데 요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 스폰서하고 논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논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을 어떻게 혼자서 다 합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주가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얼마 못 가서 거기 망합니다. 지가 다 했다는 거거든. 부하의 일은 부하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명해진 겁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역사학자들은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이 양반은 참모들이 서류를 가져오면 그 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사인하고 뭔 얘기하냐? 골프 얘기해. 자네 어째 몇 다쳤어? 뭐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골프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닙니다. 골프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다 기자들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어떻게 대통령이 말이야 근무 시간에 골프 치고 있냐 이거야. 그런데 아이젠하워 장군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뭐냐? 하나는 어떤 직책에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인가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일, 그거죠. 또 하나는 국무성과 국방성, 미국에서 가장 센 데가 두 개거든요. 국무성과 국방성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있을 때 내가 가만히 들어보고 누구 말이 옳은지 손을 들어주는 일, 이 두 가지 일밖에는 대통령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골프 칠 때 그 결정을 가장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근무 시간에 계속 골프를 칠 것이다. 왜? 그걸 직접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항상 이 양반은 돌아다니면서 기자들 뭔가 크게 성공을 하면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그걸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부하들을 계속 칭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작가 걸어놨어요.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부하들을 칭찬했는데 그러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져야 되는데 점점 올라가더라 그 말이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장관이 말이야 워낙 일을 잘해가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이 됐고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적합한가 그 사람을 골라서 거기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농땡이 핍니까? 안 그래요. 믿어주는데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손을 대지 않는 경영자, 손을 대지 않는 경영자라는 것은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그 자리에 누가 가장 적합하냐 그 사람을 거기 앉혀고 거기에 믿어버리고 CEO는 전략적 결정만 한다고 말이에요. 손을 대는 경영자는 일일이 간섭한다고 말이에요. 일일이 간섭하니까 밑에 사람이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 알아서 하겠지.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망했습니다. 자, 이 일의 우선순위가 파레토 법칙. 파레토는 이태리의 경제학자입니다. 또 사회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공학자입니다. 원래 공대를 나온 양반이 공학자인데 이태리에서 이 양반이
이태리의 토지, 땅, 그 당시는 경제의 중심이 토지지요. 토지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태리 국민의 20%가 80%의 토지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20%의 국민들이 부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만 그런가 하고 유럽을 다 조사해 봤더니 유럽의 어느 나라도 딱 맞아요. 20%의 사람들이 80%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뜰에 완두콩을 조사해 봤어요. 완두콩을 심어놨는데, 그런데 완두콩 꼭지에 20%에 80% 알이 들어있더랍니다. 20%의 꼬투리에 알의 80%가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 이거 자연법칙으로구나. 20-80의 법칙이. 그래서 이걸 주란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컨설팅을 하면서, 일본이 지금 오늘날 일본이 된 것은 그 주란이라고 데밍이라는 두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양반이 일본의 품질 관리 컨설팅을 하면서 봤더니 품질 문제의 80%가 20%의 부품에서 나오더라.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사회 현상을 조사해 보니까 다 20, 80%. 회사의 80%의 매출을 20% 사원이 올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연예계의 소득의 80%를 20% 연예인들이 올린다. 그리고 모든 회사의 20% 아이템이 그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전체 100%라 하면 그 중에 20%의 아까 중요한 일들이 당신의 소득의 80%를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중요하고도 긴급한 거, 그 다음에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이게 20%라는 거예요. 일의 20%. 여기에 시간을 집중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파레토의 20-80법칙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여자의 80%는 보통이고 20%는 미인이더랍니다. 자기가 어디 속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저는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자, 유엔 개발계, UNDP, 유엔의 한 기관이죠. 이게 20-80법칙이 세계적으로 성립하나 보자 하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세계 20%의 부자가 세계 소득의 82.7%를 차지한다.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80%에 들어가고 싶어요? 20%에 들어가고 싶어요? 20%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겁니다. 의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게 지금 조사해온 건데 80% 매출은 20% 고객이 올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 중 20%와 80% 통화한다. 쓸데없는 전화번호 무지무지 들어있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은 몇 개 안 돼. 자, 결론적으로 정중 회장님의 시간 낭비와 관련돼서 정중 회장님은 정말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은 분입니다. 정중 회장님의 모토가 요겁니다. 읽은 천하문화사. 이게 지금 현대 가문의 가훈으로 돼 있어요. 요 정중 회장님의 좌우명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것이 없다. 이 양반 소 2마리 훔쳐가지고 나와서 성공한 분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사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를 버럭 냈죠. 해보기나 했어. 해보고 안 된다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정경련 회장 하실 때 그 정경련 건물을 짓는데 기사들이 그 마감 기간까지, 그러니까 완공 기간까지 왜 안 되는지 자세히 분석해서 정중 회장님에 보고를 하니까 분석 잘했네. 그렇게 분석해가지고 그때까지 해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했어요 또. 그런 양반이. 그러니까 한결같이 읽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건 머리가 좋아야 그렇다. 정중 회장님 나는 머리가 무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뚝심감, 밀어붙임, 그 부지런함, 근면함. 항상 새벽 6시에 출근하셨죠? 그래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 며느리들은 그럼 몇 시에 일어나겠어? 이 양반이 6시에 출근하셔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현대 가문의 지금 가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운이 있느니 없느니 그따구 소리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맨뭐 분석해가지고 운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네가 할 일을 다 했느냐. 요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천하무난사.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게으르니까 문제가 생겨요. 게으르니까. 서양 속담은 경언 여기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 돕는데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냐. 하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냐 말이에요. 네?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혹시 여기 기도하시는 목사님 없으니까. 목사님이 내가 목사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탈출. 구명정이 하나가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때 배가 가라앉으면 탈출해야지. 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자신이 네가 부자가 되겠다고 노력하지 않는데 운이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성공하겠다고 결의를 다지지 않는데 누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학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졸업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졸업연설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졸업연설자를 1년 전에 정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졸업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그날 졸업연설자의 연설을 듣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라거든요. 스탠퍼드 대학 마지막 졸업연설 이 말을 하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배고픔 상태, 즉 항상 뭔가를 이루려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Stay foolish, 우직하게. 다시 말하면 바보가 되라 그 말이에요. Stay clever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영악하게 행동하라. Stay foolish. 다시 말하면 네가 다 안다고 설치지 말라는 거야. 항상 듣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라. 겸손하라 그 말.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바보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지가 똑똑한 놈처럼 행동한 놈 치고 똑똑한 놈 한 놈도 없더라 그 말이겠죠. 지금 아이젠하워 장군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형제가 많았어요. 아이젠하워 장군이 말이 없고 바보처럼 보였는데 바보가 아니야. 그냥 바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동네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리는데 어떻게 놀렸느냐. 미국 돈에 10센트짜리가 있고 5센트짜리가 있죠. 니클이 있고 다임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5센트짜리가 더 크고 빛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아이젠하워를 어떻게 놀렸냐 하면 5센트하고 큰 5센트하고 작은 10센트하고 놔두고 하나 집어가라. 그러면 아이젠하워는 항상 크고 빛이 번쩍번쩍 나는 5센트를 집어갔어요. 다임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껄껄거리며 저 바보 작지만 저게도 가치가 2배나 되는데, 근데 항상 아이젠하워는 5센트만 집어. 동네 할아버지가 하도 안 됐었어요. 얘야 이게 작지만은 가치가 2배란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하는 대답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집으면 다시는 그 돈놀이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못 벌잖아요.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냐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한 놈은 진짜 바보예요 그럼. 그래서 스테이 풀리시 그런 거예요. 항상 남의 말을 듣고 겸손하라.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풀리시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가 클레버처럼 행동하면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 그래서 여시구 함께 더불어 갈 여자입니다. 때시 함께 굳자 나갈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 성공 못합니다. 여시구진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함께 전진하자 그 말이에요. 함께.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전진하자.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는 건 뭡니까? 옛날 캐캐묵은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 말고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창조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시대에 맞는 사고 구조. 내가 왕년에 그건 찾지 마시고 내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요것에 중점을 두시고 여시구진 함께 전진하자. 이 양반 말은요 자기 체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양반은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3개월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지 정말 시간을 아주. 이 양반 자서전을 읽어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실망시켜주지 않으려고.
목적은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자기 담임 선생이 나는 내가 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대가리가 나쁜 놈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항의를 했어. 난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아들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에디슨이 거기다 썼어요. 나는 평생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될 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자기 편을 들어줬거든. 엄마가 바보라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바보라고 그랬느냐. 계란 품고 앉아있고 그랬죠. 자기도 병아리 깐다고 계란 품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물과 불은 반대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항의를 했어요. 뜨거운 물도 뜨겁고 불도 뜨거운데 왜 반대냐 말이야. 똑같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 화를 내가지고 나 이렇게 대가리 나쁜 놈 처음 봤다고 그랬거든. 근데 어머니가 그렇지 않다. 나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평생 에디슨은 자기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뼈 빠지게 일했어요. 그래서 1009가지라는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 시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낭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골프를 칠 때도 이 사람은 골프를 안 쳤어요. 골프를 안 치고 뭐 했느냐? 운동을 해야 되죠. 자기 실험실 탁자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운동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운동했다. 나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그렇게 일을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시간 낭비죄인데, 시간을 낭비하면요, 그 죄값은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치르는 거고 그 국가가 치르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 그 다음에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이게 전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20%밖에 안 되니까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건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안 가르쳐줘. 왜? 자기가 판단해야 돼. 이게 나한테 중요한가? 이건 자기가 판단해야지. 그건 당신에게 중요해.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해서 하여간 끝까지 버텨가지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